자, 여기 보면 이제 고중사학의 발전해 갖고 청나라 이제 관련된 내용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나라 고중사학은 크게 이제 무슨 학파 무슨 학파 나눠주냐면 절동학파하고 절수학파로 나눠졌어요. 자, 절동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 항조이 같은 항조를 출발해 갖고 그 제 어떤 만사동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조이가 이제 자기는 그 명실록에 이제 초빙을 받았지만 제작에 초빙을 거절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만사동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절동학파는 금문경과 연결했어요. 금문학파. 그래서 실증주의 바탕으로 해서 역사 사실 내면을 이해를 강조했다. 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조선 후기 때 삼한정통론처럼 이렇게 밑에 가설 깔고 그거 같은 이제 역사적 그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이 이 절동학파야. 자, 절성학파는 고용무로 이제 출발해갖고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요거에서 출발했던 학파들인데 고중주의, 그러니까 문헌 고중주의 있죠? 어떤 사만 그 정통론 같은 어떤 가설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사실을 통한 진위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약간 랑케 이제 어떤 방법론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 절동과 절서를 절저하게 교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장학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육경이 모두 개사, 역사다. 네, 육경 개사 이런 것들 받고 그 다음에 해통, 그다음 뭐 전문가학 이런 것도 이제 그 강조했고요. 그다음 문사통이라는 그 뭐냐면 책을 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달했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편 역사지리학도 발전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의 어떤 중세 이제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지리적 명칭이 등장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지리적 위치가 어디냐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역사 지리학이 발전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옛 지명을 연구하는 학문, 그 고중호의 뭐 속사 방언기호라든지 고현무의 뭐 천하 궁공 지병서 이런 거 있고 넓게 보면 이제 해국도지도 역사 지리학의 한 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의 해국도지도.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대 고중학은 역사학의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미 고용과 항조에 의해서 고중사의 기초가 마련됐고, 자, 이들 계승한 해동과 대진의 이후 고중학자들은 고중학의 범위를 경학 이외의 여러 분야를 확대시켰고, 특히 이제 고중사학이 가장 뚜렷한 발전이 있다. 자, 왕명석은 17사 삼각가, 정대응의 22사 고의, 그 다음에 이제 조익은 22사 착인데, 자, 22사라는 건 정통 역사설 말하죠. 우리가 이제 그 사기부터 해갖고 쭉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고2는 고찰에서 잘못된 걸 고쳤다라는 거야. 네. 차기도 요게 이제 비슷한 거죠. 고찰해갖고 요게 이제 부연 설명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통 갑론을 지어 고중사를 항의했다. 그래서 십지사사라는 것은 사기 이하의 십지정사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특히 이제 인물과 제도 등에 관해서 면밀한 고증과 잘못을 고증하여 1300개 문제를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정대용도 그 서양의 수학과 역학을 연구하여 치밀하게 실용주의 학문을 익혔고 그의 의문학이나 지리학, 천문학 등 역사에 원용하여 22사 고의를 통해 정사의 잘못된 부분과 동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진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22사 차기는 중국 역사상 인문서로서 500여 개의 주요 학문을 제시하여 항목을 제시해서 정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중국사의 일반 본과 그 시대적 성격의 시대의 특수한 역사 성격을 명쾌하게 하사한 뛰어난 역사서다. 또한 청대 이론사학자의 문사통일신 장학상을 들 수 있다. 자, 이 장학성은 이제 항조의 원소동 정조망이 이루어진 절동사학파들 계통으로 절동사학파지만 절서학파도 이제 플러스 시켰어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문사통일은 당나라 유지경 사통에 영향을 받은
그 역사의 방법과 이론에 대한 역사 평론서다. 그러니까 문사통일은 역사서 자체보다는 역사의 어떤 발전 방향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 관점들을 제공해주는 역사 철학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게 뒤에도 있지만 하여튼 내용을 그때 좀 읽어보죠. 하여튼 자, 청대의 역사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절동과 절사학파로 성립될 수 있다. 절동학파는 역사학의 항조의 만사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학의 특징은 척전한 사실에 입각해 역사 소설에 강조한 실증주의 중시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역사 속에 단순한 사실이 나열돼서는 안 되고 사건 속에 숨어있는 깊은 내용, 경세에 이용했나 주장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국문학파적인 영향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증주의라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방법이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절사파는 고용무에 시작하여 서건학, 고중호, 홍위 등을 통해 이어지는데, 이들은 역사학의 임무가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사실의 진위를 가진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절동학파의 실증주의 사학과 절사학파의 고증주의 사학의 집대성학인가 장학성이다. 얘기죠. 그는 한대 유황과 유흥 그리고 당대 유직이 영향을 받아서 육경계사라는 게 있어요. 육경계사라는 건 육경이 모두 역사다라고 주장을 해서 경세에 대한 육아의 신성불가치한 통념을 타파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육경이라는 것은 공자가 편찬한 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경이 있죠. 그래서 시경, 서경, 그다음에 예경, 춘추, 그다음에 이제 시서 역경 이걸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책이 있어요. 악경이라는 게 있어요. 악경. 네, 이걸 이제 육경이라고 해요. 이 공자가 편찬 책을. 그러니까 이 육경의 내용을 그 당시에 되게 신성시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 육경 보니까 육경은 3대의 역사만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3대라는 건 하, 은, 주 이런 그 함대의 그 도만 전해줄 뿐이지 그 안에 제도적 모질 그러니까 도만 전해줄 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제도 본질적 모습만 그 모습만 내재됐다 이게 건데, 그러니까 3대 그 뭐냐면 역사일 뿐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코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난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지 그 탈레반이나 그다음에 뭐 IS처럼 이걸 뭐냐면 원리 코난이 있는 글자 그대로 그냥 이걸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육경이라는 것은 단지 3대 하은주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고 이건 하나의 역사서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전이 아니다라는 거야. 경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경전이.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본질적 모습들만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난에 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거죠. 코난도. 그러니까 이 코난을 그 탈레반이나 IS처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코난의 그 밑에 있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우리가 공감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만 받아들이자. 이런 논리예요. 예, 이게 육경계사예요. 예. 그래서 이 육경계사를 통해서 그 당시 경서에 대한 육아의 신성불가치의 통념을 타파했다. 그 밑에 있죠. 육경은 다만 하 3대 도를 전할 뿐이지 그 이후의 도는 역사에서 구해낸다는 주장을 학계에 비상한 충격을 받다. 그래서 3대의 어떤 역사만 전해주고 그 후에 이제 역사사는 3대 이 하음주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당대 그 당시 역사서 있죠. 하음주 외에도 영청 뭐 이런 식의 역사서에서 찾아야 된다. 다만 그 속에 본질적인 내용들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들만. 여기서 이제 그 유교의 어떤 그 경서의 신성불가침 내용을 통념을 타파했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문사통이란 데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 근처서만 안 되고 역사 속에 장기적인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데 사학의 근본이 있다. 자, 이거는 거의 국문학파 정도의 이제 역사학이죠. 자, 이러한 사학 정신은 청대 고중사의 금작담이 이런 것을 평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걸 좀 약간 플러스 시켜서 좀 볼게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청해 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경계산 유직의 영향을 받아서 육경이 모두 역사다 주장해서 육가의 신성 불가침을 타파했고 육경은 3대의 도만 전해주면 한계 있고 그 뭐냐면 제도적 본질적 모습은 내재됐다. 다만 이제 이거는 3대 역사고 그 밑에 있는 내재적인 어떤 본질적인 모습만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역사들은 주로 다른 그 뒤에 쓰여진 역사서를 참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내용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통과 전문가학도 이제 강조했는데 이건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통이라는 것은 학파의 대입과 타파를 제청하고 경사자집의 유사일의 모든 문헌들을 다 사학으로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가 모든 학문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제 게시판 보니까 역사를 왜 배우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하다. 다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그 역사를 알아야지만 배경지 깔려야지 정치도 할 수 있고 경제도 할 수 있고 그 사회 문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포괄적인 학문이야. 포괄적인 학문이고 다른 학문의 기초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미국도 다 역사를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얘네들이 필요 없으면 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또 민족의 정체성을 또 형성할 수 있고 다 필요한 건데 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감옥 이기주의죠. 예. 아프간이 지금 막 분열되고 왜 분열됐겠어요? 각기 부족 의식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 공통된 역사 기억이 없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국민이나 민족이나 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열할 수밖에 없잖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분열되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낙후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이나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그 구성원을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관념들이 필요하잖아요. 역사라든지 어떤 국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종교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역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공통된 기억을 형성해서 구성원들에게 서로 모르는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국가, 국민 이런 걸 형성을 해줘야지 나름대로 그걸 바탕으로 안정적 기반을 갖고 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왜 역사가 왜 필요 없는지 어떤 헛소리를 막 해대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려가 좀 참았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한쪽 귀 흘리시고 자 그러면 여기 좀 볼게요. 강제중국사의 내용을 볼게요. 1359번을 보자. 천대의 한과 송악의 갈등을 겪으면서 의리, 고중, 문사라는 3대 분계 그 문사철이라고 좀 하는데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이건 좀 다른 거죠. 하여튼 의리, 고중, 문사라는 그 3대 풍계 순환구치를 파악한 시세에 맞춰 장학성은 학파 대립에 탁파를 지창하면서 경사, 자집대, 유사에 대해 모든 문헌 특히 정치 문헌을 사회가 포괄했는데 이걸 핵통이라는 절충 논의를 했다. 역사가 모든 것을 포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학을 이제 주장했죠. 역사를 공부할 때 개인의 기질에 따라 적합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독자적인 일가를 형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 사학의 근본이다. 예, 팩트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팩트 밑에 있는 어떤 그 역사의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고증사회 발전은 자연스럽게 역사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고증옥의 두상망 여기요는 역사책에서 지휘관계 기사를 수집해 조사하여 지휘학적 영향을 서술한 것이다. 또 고효무가 지은 천하국공 이병서에는 정치지휘소서 역대 행정제도를 변천했다는 지휘형사를 기술했다. 한편 서양 문물의 유익과 함께 해에 대한 인식이 넓혀짐에 따라서 세계 지휘책도 나오게 되는데 위원회 해국도지가 출판되어 중국인들의 지휘적 시야를 넓혀줬다. 자, 위원회 해국도지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해국도지는 해국이라는 거면 바다 밖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서양의 국가들이죠. 서양의 국가들의 어떤 풍문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해국도지는 이 위원은 대표적인 공양학자예요. 예전에도 뭐 시험 문제 나왔듯이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해국도지는 후에 양무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법자강운동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해국도지 하면 양무운동만 이제 기억하는데 왜냐면 해국도지가 그래서 양무란 말이 해국도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범법자강운동에도 해국도지에 영향을 줘. 이거 그래서 둘 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문학의 발달인데 뭐 문학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관심 있는 부분만 보시고 여러 문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알 필요 없겠죠. 다만 이게 뒤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좀 볼게요. 청나라도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발달된 장르가 소설이야. 그래서 소설이 되게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청대에는 명대에 이어서 소설이 발달했는데 단편 소설로서는 포성룡의 유재지가 유명하다. 유재지는 계기한 내용과 전설적인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귀신 이야기나 문장이 세련되고 내용에 무리가 없는 가 없어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청대 소설 장편에서 단연 한강기를 맞이했는데 자 장편 소설의 종류는 예전과 의역, 사회소설 나는데 예정소설 대표적인 사람은 조종이 쓴 호롱문이라는 게 있어.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 조종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그 설건 조성건이라고 이제 자는 원래 만주 귀족 출신이에요. 부유한 소련시대에 보냈다가 중년 이후에 가뭄에 이렇게 기울여져 가난 속에 평생을 보냈는데 이때 이제 썼던 책이 홍루몽이라는 책이 연애 소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잘 살았던 그 시대를 해고하면서 그 썼던 소설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나중에 구학이라는 사람이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 홍롱은 사회 가치의 무서운 기세도 보급됐고 독자들 사회자뿐만 아니라 이를 모방한 그 소설이 많이 간행되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거 읽고 나중에 모태똥이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태똥의 지시에 의해서 홍학이라고 해서 있어 중국에서 홍루몽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이 홍루몽을 연구해 보면 그 당시 그 명말 청초 때 자본주의 발전론 있죠. 자본주의 맹하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홍학을 이제 연구한 학문이 있어요. 홍루몽이라는 특별하게 그것만 소설 내갖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연구하는 홍학 같은 학문도 있어요. 이 학문이. 사회소설 대표작으로서 오경재 유림회사죠. 요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유림회사는 팔공원 중심의 과거제도를 비판하는 거야. 예, 비판하는 그 내용들인데, 자 유림회사는 그 과거 시험에 대한 자 유림회사는 과거 시험에 대한 불만과 허위와 가식에 찬 관료사의 부패한 생활을 날카롭게 풍자한 시사적인 성격이 강한 사실적 소설이다. 자, 그래서 요 유림회사는 좀 나중에 그 참 찾아서 보세요. 찾아보면 검색해서 좀 보세요. 유림회사 관련돼 갖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 예문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그래서 홍롱공이나 유림회사는 걸룡시대 때 백화몽 소설, 구어체 소설로서 고중학과 객관주의 시대의 조를 바탕한 창작된 중국 문화의 근자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에 시문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뭐 여러 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도 뭐 절서파, 양서파, 상주파 있는데 뭐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요. 그 다음에 영국도 좀 발달됐는데 물론 원대와 명대처럼 유행하지 못했지만 영국도 발달됐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작품도 있는데 뭐 장생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화선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풍 십종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걸작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청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술사나 그런 데서 이제 강조되지만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요 뒤에 보면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명암법이라든지 그 당시 원근법이 채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였던 이탈리아 카스텔리와 그다음에 지케 파스테가 이제 공정 하단에 서양학품을 소개를 해줬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요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서양학술의 전례와 동서문화 문물 교류를 좀 볼게요. 자, 명말부터 청나라 때까지 서양들이 전래됐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 명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얘기를 했고, 이게 청초까지 계속 돼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되게 명말에 활동했던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상당수가 또 청나라 초까지 연결돼요. 시대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복된 것이 있을 거야. 명나라 때 관련돼서. 자, 그럼 보면, 자, 명말과 청초에서 에는 유도부터 서양 선교사들의 크리스토교의 전례와 함께 서양학술이 많이 전파됐다. 본래 크리스토교는 당대에 이미 대진경고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전래됐는데 그 후에 원대에 전파되었다. 자, 이 대진경고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했던 네스토리우스파죠. 당나라 때 들어왔고 원나라 때 들어온 것은 카톨릭이야. 이건 정통 카톨릭. 그래서 있고 원나라 때는 그냥 전파만 됐지 널리 확대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널리 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명말 청초 때 예수의 선교사들 때문이야. 자, 그럼 보면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포교 활동은 15세기 이후 인도 항로의 개척과 유럽 내에 종교 개혁의 개혁 구교가 그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교단의 선교사들이 동양으로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명말 청초에 중국에 와서 포교 활동을 시작한 선교사는 스페인의 프란시스 사비에르, 이탈리아 마테오 리치, 예, 중국인은 이마두라고 하죠. 독일의 아담셰 이런 사람이 있고, 중국인은 탕양만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벨기에인의 페르비스트 등이 있다. 중국의 포교의 개척자는 마테오 리치다. 앞에 이제 명나라와 관련돼서 언급된 게 명말 청초가 연결되니까 같이 중복돼서 나온 거예요. 자, 마테오 리치는 20년간의 중국에 머물면서 수학과 천문학, 역학, 지리학을 소개하고 천주시리, 곤욕만국전도, 기하공번 다 외워두세요. 나올 수가 있어. 예전에 곤욕만국전도는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고, 그다음 기하공번 등을 저술을 통해서 서양 학술의 중국에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학문을 서양에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아담 시이라는 사람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풍부한 천문학과 역법의 지식으로 명말에 순전 역선하는 정확한 양력 달력을 만들었고요. 다시 청의 순시제의 신을 받아서 흥청 감정 간상대전에 임명되기도 했죠. 서양의 합법 기술도 실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이 아담 쉘이 구성한 걸 정리한 하궁소력, 조사정이 지은 철포구조에 설명한 신기보 등이 강력했고, 자, 이와 함께 서양 학술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과학 지수의 이제 지식이 향상되어, 요거는 이제 명말 청초의 그 경세 치용학파 영향을 주죠. 서강계 농정정서, 송홍수의 천공괴물, 이 과학서가 저술되었다. 자, 그리고 줄리오 알렌이 이제 서학범에서 유럽의 철학, 논리학, 물리학, 수학 등을 소개했고, 청도 이제 명말 이후에 북경에 거주했던 선교사를 등하여 천문가측과 식력 편찬 등을 조사했고, 특히 강희제 때 이 알렌이 집방위기를 편찬했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하냐면 당연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공영만국 정도가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 오답으로 나왔어.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오답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공영만족도인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후에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오답에 공영만국 정도가 집방위기에 영향을 줬다는데 후에 만들어진 게 이 집방위기야. 이게 틀린 거죠. 예, 오답으로. 그래서 이 집방위기는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비스트의 공영 전도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들의 영향을 받은 부배는 강희제의 명을 받아 중국 전토를 측량해서 항역 정난도를 만드는데 이게 중국 최초의 실측 지도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중국 최초의 이제 실측 지도였다. 네. 중국 지도 지금 세계 지도가 아니라. 자,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 학술도 공중과 상류세의 지식인의 호기심과 취미문학에 벗어나지 못했고 중국의 자연과학 발전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야. 이건 뭐 명나라나 청나라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고 했지 핸드폰을 그 자체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면 피상적이죠.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서 문자를 어떻게 보내고 전화를 받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을 뭐냐 새롭게 만드는 그 기술을 아는데 그 기술하려면 그걸 만드는 이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냐 신경 안 썼다는 거지. 자, 또한 예수교단에 이어서 중국에 온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파와 도미니크 파의 선교사들은 예수교단의 선교사가 중국에 숭배하는 천각 상제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일하시하는 포교 방법을 비난하고 요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마테우스의 천주시겠죠. 이 하나님을 누구와 동조한 거야? 그 고대 시대 때 상제와 동일하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믿었던 예전 상제들 믿었던 그 신앙을 전파하는 거다. 자, 그리고 성리학적인 하늘, 이 천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한이라는 것은 인격신이지 무슨 원리나 법칙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건 이제 그 뒤에 들어온 이제 프란시스코파나 도미니크스파 입장 볼 때는 이거는 완전 엉터리 해석이다. 이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시 그 누구한테 교황한테 꼬발리죠. 예. 그리고 또 뭐 그 예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뭘 인정했냐면 제사를 인정했어요. 얘네들 볼 때 제사는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그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 프란시스코파 도미니크파 선교사들은 그 중국의 어떤 역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 볼 때는 조상 숭배를 신을 숭배하는 행위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운 이유가 여기서 나왔죠. 역사를 배운. 다른 문화를 좀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 그 국가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왜 이렇게 와서 그렇게 수천억씩 돈을 퍼붓고는 실패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정복을 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 잘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예. 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자, 하여튼 이제 그런 포교 방법을 비난하고 로마 교황도 이를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 교단의 포교를 금지시켰죠. 자, 이와 함께 중국의 신도들에게 상자 조상 숭배를 그만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전례 문제가 생겼죠. 예. 그래서 이 전례 문제가 중국에서만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진산 사건 같은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카톨릭은 나중에 이제 그 입장이 바뀌어서 뭐 제사 숭배나 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하죠. 예, 요거는 근데 한참 후고 예, 그때는 이제 뭐냐면 숭배를 못하도록 한 거죠. 자, 강희제는 로마 공항의 이러한 조치에 놓아요. 예수의 이해에 포교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다음 옹정제는 학술가 과학기술로서 궁정에 봉사하는 선교사만 북경에 머물게 하고 그밖에 입국과 포교를 금지시켰고 마침내 걸령제는 크리스도 금지령을 내렸어. 그리고 교회 재단을 몰수하고 선교사를 처형했죠. 이 때문에 기독교는 큰 타격을 입고 아편 전쟁 후에 포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민간에 잠적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때 뭐 에돈 맞고도 이제 뭐 그냥 뭐냐면 기독교를 탄압을 했죠. 그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카톨릭하고 개신교까지 합쳐갖고 전 인구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좀 이상하게 직접 가서 전파된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스스로 찾아가서 배워왔는데 상당히 비중이 높죠. 예. 한편 중국에 온 선교사들 위해서 중국 문화가 유럽에 널리 소개되었다. 자, 일찍이 로마인들은 중국을 비단의 나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는 동방경론에서 중국을 황금의 나라로 격찬했다. 자, 17세기 말에 이탈리아 마르티니는 중국의 역사, 지리, 사상을 유럽에 소개했고 자, 이들 선교사들의 중국가는 대체로 중국을 위대한 제국을 찬미했고 중국의 사상과 문학을 격찬했다. 자, 강희제의 위대한 군주이며 학자로서 걸령제도 세계 제1의 군주로 소개되는데 18세기 때 프랑스 신부 드월드의 중국 제국 전지에는 유럽의 중국 연구가에게 널리 애독되었다. 그래서 초기 때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제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 나름대로 서양보다 잘 살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나니까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 그 서양 애들이.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 이제 18세기 후반부터는 점점 서양의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중국을 이제 뭐냐면 문화를 멸시를 하죠. 그래서 이게 관점이 바뀌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예전에 역교동에서 그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할 때 서양인의 인식 변화를 이제 좀 얘기하겠는데 중국이 잘 살 때는 서양인과 중국인을 같이 보고 백인으로 이렇게 같이 봤는데 나중에 이제 서양 애들이 이제 잘 사니까 중국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중국을 단절하고 손절하고 서양인들은 백인, 중국인은 항인종 이렇게 해갖고 구분시켰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중국이 서양에게 영향을 준 초창기 때 얘기고 여기부터 이제 여기까지 그러나부터는 중국을 이제 무시하는 단계야. 18세기 후반 때부터. 그죠? 내용을 보면 자, 중국의 유교 사상은 유럽 철학자에게 환영을 받았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치니와 프랑스 계몽사상 볼테르 등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줬고 볼테르는 자기 그 방에 공자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경배하면서 중국 문화를 찬양하는 시와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자, 이 밖에 경제학자 케네와 아담 스미스도 중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는데 케네의 그 중농주의 경제 이론은 그 근거 중국의 농군주의에 구하고 있다. 특히 18세기 때 계몽주의 시대 때 자연법 사상에는 중국의 천의 사상과 영향했다. 이때 중국의 천이라는 것은 뭐냐? 천리를 의미하죠. 성리학에. 천리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도덕적인 어떤 유교적 윤리, 뭐 상강오륜 이런 것들만 이제 연결시키는데 요게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은 어떤 민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권리들 이런 것들 자연권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천리다. 뭐 이런 식의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과거제도를 비롯한 관료제도죠. 이건 상당히 뭐냐면 진보적 인식인데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관리를 뽑을 때 주로 세습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국 과거제 시험을 통해서 인재 뽑는 제도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서양이 없었어. 근데 서양이 이제 나중에 절대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고등 문관 시험 제도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험을 봐서 뽑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 과거 제도에서 기반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과거 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밖에 이제 중국의 도자기, 실기, 견진물, 그림, 정원야 예술이나 실내 장식 등이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을 장식하고 예술과 공예 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았던 그 서양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멸시도는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17세기 때 중국에 대한 이러한 찬미도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국 멸시도로 바뀌게 됐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 프랑스의 몽테스키 웨이다. 자, 그는 중국의 2000년 가까이 발전된 것이랑은 전혀 없는 정체된 사회이며 236명의 황제가 전체적 통치를 계속하면서 사회 발전이 정지되고 전제 정치가 연속된 후진 사회 단계였다. 자, 이디어의 해결을 이뤄 중국 사회는 자유는 오직 황제 한 사람뿐이고 인민은 모두 황제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는 마치 서양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비판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스 베버는 중국의 국가 형태를 황제의 세습 제도로 간주한 가상 관료 제도라고 한 거야. 그래서 황제가 중국을 이제 뭐냐면 자기 그 재산처럼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관리해서 관료제를 유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상강오륜을 덕목으로 하는 가부장적 유교주의가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요거 그 누구야? 막스 베버가.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왜 그 근대 유럽이 발전됐고 중국을 뒤떨어진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왜 근대 유럽에 나타난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뭘 연구했냐면 종교를 연구했어. 그래서 이걸 종교에서 각국의 이제 뭐냐면 종교를 비교했죠.
예, 이 종교 사회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교와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의 청교도를 비교했죠. 그 유교는 민증, 체면만 구하기 때문에 헌혜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교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얘네들 관심은 현세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그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부는 자신의 어떤 뭐냐면 그 체면이나 위세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축적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됐다라는 헛소리를 좀 정성스럽게 개 같은 소리를 정성스럽게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죠. 예. 그러면 지금 중국이 G2까지 올라가고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이 자본주의가 발전되면 어떻게 설명해요? 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러한 유럽인의 상반된 중국과는 18세기 이래에 제국주의가 아시아 각국에 침략을 오면서 아시아사의 정체성을 강조하서 서양 열강대의 침략을 정당하여 제국주의 역사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 정체성론은 어디에도 또 반영되냐면 그 당시 서양의 마르크스 사관에도 반영돼. 이 마르크스도 서양 중심 사관이에요. 이것도 사각도.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8세기 후기 때 사회경제적 변화를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청나라 때 관련된 내용이야. 초중기 때 관련된 사회경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것도 이제 명발총주의 자본주의 맹하론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셔야 돼요. 부분도.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은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주로 명말 때는 주 나오는데 청초 때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18세기 정도 넘어가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종의 건隆시대 때 18세기 전반은 건隆시대는 18세기 전반부터 후반에 걸쳐서 반세기 넘는 통치 기간이었다. 자, 이 기간에 국내 평화와 농업생산 증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중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먼저 18세기의 농촌사의 커다란 변화는 지주전후제의 신분적 예속 관계가 점차 누그러지고 종속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전환됐다는 거죠. 자, 그것은 농민이 농업 생산 외에 여러 가지 부업으로 종사하면서 상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주에 대한 직접적인 예속하에 풀려난 자립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이제 명나라 때 일어난 항저운동 있죠. 요거와 연결시켜 보세요. 항저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지속적이고 어,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행해졌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업 외에도 부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나라까지 계속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비슷해요. 예, 이건 자 이와 같은 이제 전후의 신분적 상승은 전후의 사회적 의식을 높여주고 지주의 부당한 지대 징수에 대한 항조 운동이 전개됐다. 자, 항조 운동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누구와 싸움이죠? 지주하고 소작인 전호의 싸움이야. 그래서 뭘 통해 지대를 낮춰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반전 항량운동이 있어. 이 항량운동은 지주와 누구의 싸움이야? 국가의 싸움이야. 이건 지대가 아니라 지세를 낮춰주는 것이야.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소작인들은 대개 보면 지세를 간접적 부담하기 때문에 누굴 지지해줬다? 이 지주를 지지했다. 이 싸움에서는. 자, 그래서 이는 농업경제 발달과 선진지대를 더욱 격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항저운동은 농업경제 발달한 선진지대에서 더욱 격화되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항저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일단 영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예. 아, 이 뒤에 있네. 뒤에 이제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와 같은 지주 전후의 관계 변화는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아편 전쟁의 결과 외국 상품의 침투로 농민의 부업이 급신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더욱 한층 격화되었고, 자, 이래야 지주의 반지주 투쟁은 반중국의 반중국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반봉건 중국의 반봉건 반제국주의 혁명을 추진했다. 그래서 중국의 근대 운동을 보통 얘기할 때 근대 운동을 할 때 반봉건과 반제국주의를 얘기해요. 요거는 중국 공산당의 관점이에요.
공산당이 그 뭐냐면 근현대사를 나눌 때 반봉건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럼 좀 나중에 그 중국 근현대 관점을 설명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이에 앞서 이제 청조는 18세기 초에 건룡시대 때 지주 전호관계 사적인 형벌 금지시키고요. 그 지주 전호관의 어떤 주종적인 어떤 신분 관계를 부정을 했죠. 그래서 경제적 관계도 이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토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후의 항저운동을 탄압하면서 지주의 지대를 징수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정책을 했죠. 그래서 경제적 외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주가 농민들을 직접 지배하는 경제 외적인 관계는 국가 관련 입장으로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때는 지주들이 전후를 사적 황벽하는 걸 금지시켰던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는 항저운동은 탄압을 펴겠죠. 그 양면적인 어떤 정책을 취했다. 자기 이해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아까 좀 설명하다가 넣었는데 하나가 영정권을 이제 뭐냐면 획득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주세요. 이때 전자는 이제 경자갈 전자, 전후할 때 전자죠. 영구히 경자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명대 때는 주로 이제 경자권이 분리돼 나갔다고 했죠. 일전 양주제. 경제권이 매매, 양도가 가능했는데 상속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영조권은 매매, 양도, 저당, 상속까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상속권까지 줬다는 경제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정권이에요. 예. 영구히 경자갈 수 있는 권리, 그 자손 대대로 해갖고 자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청주의 국가 기반은 지주와 전후의 봉건적 관계를 기반하고 그 위에 관료나 신사, 평민 신분적 질서에 유지되는데 이와 같은 사회구조 그대로 지속시켜서 전제적이고 관료주인 지주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접어들면서 일어난 보다 심각한 사회 변화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인구 이동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옥년 시대 정세가 폐지되면서 인구의 어떤 숨길 필요가 없어지게 되자 비교적 정확한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점점 늘어나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그래프와 함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18세기 중엽의 인구는 1억 275만 명으로 나타났다. 자, 이것이 100년이 지나 19세기 중엽 아편전쟁 직전인 1833년 3억 9,893명, 거의 4억으로 급증했죠. 자, 이렇게 증가된 인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변경 지역들, 잘 안 갔던 지역들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엔 이민족들이 많았던, 소수민족이 많았던 강서나 운남이나 사천도 땅이 어마어마해요. 이 땅도. 사천도 어떤 지역은 개발됐지만 개발되지 않은 지역까지 있어.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거나 산악지역, 사천 분지에 벗어난 그런 지역도 있죠. 그런 지역들은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처럼 청나라 때 그 곡창지대는 사천이죠. 호강에서 사천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천이 인구가 점점 증가되면서 지금 사천 인구가 거의 1억 5천, 2억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중경까지 다 포함하면요. 중경은 특별시대도 이제 사천성과 분리돼 나오지만 중경만 해도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요. 4천만 명, 4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 자체가 4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물론 중경시와 그 부근까지 합쳐갖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천시 중경까지 합치면 거의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 봉천 지역은 오늘 만주 지역이죠. 19세기 때 이후에는 이 만주 봉금이 풀어지면서 인구 이주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있었고 대대적인 인구 이동이 촉진되면서 국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이주도 18세기 후반 이후 증가됐다. 명나라도 똑같아요. 명나라 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나갔죠. 청나라 때도 국가가 통제를 했지만 말을 듣나 그냥 계속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하교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교가 동남아시아의 하교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교세력이 형성된 바탕이 되었고요. 자, 이러한 인구의 증가와 이동은
가혹한 지주제와 협소한 농경지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도저히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그 새로운 토지 개간과 농업 생산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지주와 부호계층 등 강산 개발에 힘을 기울고 수요의 폭발 야철 기술이 향상되었다. 있는데 주의할 것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농업 생산 상수급 수조 급증했지만 인구는 기하급 수조 급증했다는 거야. 이 갭이 이제 나중에 폭발된 했죠. 19세기의 그 여러 밀란드는 이런 배경 아래서 이루어진 거야. 이런 배경에서. 자, 그다음 상업경제와 자본주의 발달 볼게요. 자, 사회 안정과 농업 생산 증가는 자연히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됐다. 특히 18세기 중엽부터 지역적으로 특산물 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인 진가, 시의 발달을 촉진했다. 자, 상인 집단으로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상서 지방의 포상을 비롯해서 염상, 행상 중에 대표적인 강동 13행이 있죠. 여상의 공행 집단들. 자, 이들 대부분은 간을 상대로 하는 간상이었고 특허상이었다. 그러니까 특허상이라는 건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이냐. 우리와 이제 마찬가지로 시정상이나 유기전상인가 비슷한 상이 집단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서상인은 포나 은호를 개선하고 간청을 대신해 돈과 식량을 대요. 이 포와 은호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은행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은행. 그래서 돈과 식량을 대여하고 부세를 거둬뒀다. 간상을 대신해서 어음교환, 예금 대출, 기부금 헌납 등 일을 처리했다. 자, 이런 가운데 막대한 상권을 독점해 이윤을 챙겼으나 자, 이들의 상업활동 고리대의 자본과 상업자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상서나 신안, 그 다음에 상인들인 공동이익을 중에서 동양인과 그 동업자끼리 공간과 공소를 지었다. 자, 이게 청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명나 때도 있었어요. 명나 중기 때부터 등장했던 건데, 자, 이 공간, 그 다음에 공소인데 이 공간을 회관이라고 또 하죠. 동양인끼리 이제 공간을 만들고 동업자끼리 공소를 만들었어요. 명나 중기 때부터 등장했던 거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등장했던 건데 이 공간, 회관이라는 것들은 뭐 하는 곳이냐면 중국은 땅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 풍습도 달라. 예를 들어 강동성에 있는 사람이 저쪽 북경으로 가면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머물렀던 곳이 뭐냐면 공간, 해관이야. 동양인 조직이야. 그래서 북경에 가보면 예를 들어 강동성 해관이 있어요. 강동성 해관에 가갖고 숙식하면서 이제 북경에 적응할 때까지 있는 거야. 주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해관을 이용했어요. 공간을. 그래서 과거 시험 보다가 이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얘들을 지원을 해줘. 얘네들이 합격하면 나중에 일종의 뭐냐면 끈끈한 인맥관계가 형성하는 거야. 예. 그런 있고 자 하여튼 이런 공간과 공소가 있었다. 해관과 공소. 자 이와 같이 산업활동과 수공의 발달로 자본주의 경영 방식도 여러 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직업이라는 것은 그 견집 단계 이전의 거죠. 예를 들어 누에코치에서 이제 씨를 뽑을 때 이걸 이제 그 견사라고 하는데 생사라고 하죠. 이 생사를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직업 가운데 대상인이 그 개선한 장방은 가장 진보적인 경영이었다. 장방은 도매상호 일종의 이게 선대제인데 당방은 도매상호 대장 자본과 원료 직계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소기호에게 납공하면 기호는 원료와 장방을 싹 가져와 염색을 하고 이걸 다시 납공과 교환해서 신을 주고 짠 후에 다시 장방 넘겨 상품을 매매했다. 여기서 장방은 기호를 고용하고 이를 감독할 기방의 노동자까지 이미 고용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상위 물주가 있어요. 선대제처럼 상위 물주가 있고 상위 물주가 자본, 원료, 직기를 소유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밑에 이제 뭘 또 두냐면 기호를 둬. 기호가 중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볼 수 있듯이 예전에 기호와 기공은 이렇게 이제 뭐냐면 여기 밑에 기공이 있죠. 예. 기공. 자, 기호와 기공 관계는 이렇게 독립된 관계였죠. 상위 물주와 독립된 관계였지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상업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청라 때 들어오면 이 상업자본은 상위 물주가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대지 시스템을 다시 편입시켜 뭐냐면 지배를 했고 하여튼 그때 기호와 기공의 이제 근데 기호들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기공을 고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상위 물주들은 이 기호들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가져가고 갖다 파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상인들이 그 작방주와 공장을 겸하는 상태까지 발전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상인들이 이제 얘네들 중간 단위를 없애고 자신들이 직접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상업자본에서 무슨 자본? 산업자본으로 전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영 방식은 사직업 외에도 연원직업, 그다음 제지업, 주출업, 재당업, 도자기업 등 종래 자본주의 경영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용인과 주인들의 관계도 종래같이 예속관계가 해소되면서 평등하게 부르며 주인과 노부의 종속적인 구분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이들의 고용들은 정부의 통제와 행위의 속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상인과 고리대금자에 축적된 자본은 대부분 동경주의 그룹에 재투자해서 자장력을 몰락시키고 관료나 항신, 지주와 상인 자본도 생산성에 투자를 못하고 변칙적으로 소비 자본을 들면서 농촌사회를 변화시켰다. 요건 이 당시 한계죠. 일단 고용 공인들은 정부 통제하지 행행이라는 건 상인 자본이야. 상인 자본의 어떤 속박에 벗어나지 못했고 행자가 이제 보통 공인처럼 할 때는 상인 자본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행인이라고요. 예. 두 번째가 상인과 고리대금자가 축적된 자본이 농경지에 토지에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지에 대투자해서 자장력을 올락을 시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료나 향신 그리고 지주와 상인 자본도 생산성에 투자하지 못해 번식적으로 소비 자본화 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투자하지 않고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한 민츠 자기를 위신을 강조하거나 높이는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청라 때 이제 그런 자본 축적, 그러니까 청라 경제 발전의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대한 18세기 후반부터 농촌의 어떤 경작지가 관료나 항신, 상인 지휘층에게 집중되었고, 자, 농토를 상실한 영세 농민들은 불안정한 자벽에 종사하거나 유민화하면서 인구 이동을 더욱 촉진시켰고 사회 불안은 한층 심화되었다. 자, 지배체제의 모순과 농촌사의 동요를 볼게요. 자, 청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 시도 알려진 강희 옥령 시대 때 지나 권룡 시대 끝나는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청조 사회에는 여러 곳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이우기 시작했다. 특히 반세기에 거쳐서 고종의 권룡 시대의 긴 통치 기간으로 이동한 청조 체제의 동요가 행정 제도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자, 청주의 국가 권력은 항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의 창의성이나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관료는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상 안위주의에 흐르고 대부분의 이제 그 당시 팔고문을 익혀있기 때문에 팔고문에 익혀가지고 과거에 합격하려면 적어도 평균 나이가 50대 넘어가요. 그럼 50대 넘어가면 이제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들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팔고문 자체가 행정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관리들이 무능해. 네. 또 뇌물도 받아먹고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행정 운영상의 비능률과 침체 현상은 체제 전반적으로 노출되고 있었고 보다 심각한 것은 그 정보광주 청주의 군사력의 무기력함을 하겠다. 그래서 청이 강대한 중국을 지배하는 가장 중심적인 힘은 만주팔기죠. 자, 이런 군사력이 나오는데 웅주시대 때 중가도 평정 이후 오랜 평화가 계속되면서 군사력이 약화를 가져왔고 더욱이 청주의 지배층은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간 후 그들의 생활이 사치해지고 생활 수준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주파에게 나눠준 기지 처분이 상행했다. 경제적 기반이 없어지기는. 이거는 금나라가 이제 그 맹항모국제 있죠. 맹항모국제 붕괴 영상하고 비슷해요. 맹항모국에게 땅을 줬더니 얘네들이 사치풍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을 받아치우는
그 문제점이 등장하죠. 그래서 기인의 경제적 상실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만주족 지배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노출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팔기병들은 기지를 가지고 뭐냐면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훈련시라든지 전쟁 때 나가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생활이 점점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다가 기지를 처분하고 군사훈련을 안 받아요. 가끔씩 이제 그 소집하면 그냥 명부에 도장 찍고 또 나가서 또 술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말도 탈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제대로 뭐냐면 무기도 사용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을 진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대안으로 한인 신사층이 이끌었던 단련이 이제 뭐냐면 등장을 하게 돼요. 강군보다는 민병대가 이제 주로 그 밀란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병대에서 이제 보면 그 같은 그 사촌 간의 싸움이 일어나. 그 단련병에서는 단련병으로 참여했던 농민분도 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반란에 참여했던 그 농민병도 또 있고, 그러니까 같이 농민병끼리 싸우게 된 거야. 예, 뭐 이렇게 있는데 1990년 관령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종 가경시대가 시작되면서 전환점이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 가경시대 때 대표적인 것이 백령교도의 난 있죠. 얘네들은 이미 이제 그 관령시대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경시대 때 폭발돼 나왔는데, 자, 하여튼 이들 전후에 호북과 사천, 서능석, 감수 지방의 10선 민주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조가 자랑했던 이 만주 8기군의 부패와 무력감이 여진없이 노출되었고, 이거 오늘날 거의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정부군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명부만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부대였고 실제 전투력 없어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청조 지배체제 위기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방의 반란 토벌에 나왔던 강군의 장군들은 군비를 착보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움직이지도 않았다. 따라서 병사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양민의 약탈이 있었고 민중 반란군보다는 오히려 강군을 무서워하게 되었으니 청조 체제는 근원적인 붕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조는 만주 8기 강군 대신에 지방 유력자들 신사들이 이끌었던 조직된 항토 자위단, 예, 단련과 의용군, 항용을 군사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한인 신사들의 군사적인 이제 막강해진 거죠. 한인 신사들이 군대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야. 물론 간병은 아니지만 민간 부대, 그러니까 이제 민병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나라 정부의 안에서도 말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에게 칼과 총을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나라에게 먼저 지금 충성하고 있지만 이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거야. 팔기병과 노병은 이미 썩어 빠졌고 그냥 장부상 군대였고 갈리던 부정부패에 맡아 보니까 이 단련과 항용 같은 부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백령교의 반란과 청조의 대응을 볼게요. 18세기 후반의 농촌사회는 대상인 관료, 신사층이 토지를 독점하고 토지에 있는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서 유민을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농민은 지금까지 속해있던 혈연이나 지연의 공동체부터 떨어져 나가 민간의 비밀 결사를 모여들고 원래 이 비밀 결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반청적인 조직이에요. 해당이라고 하죠. 해당.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강남 지역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뭐 천진회, 삼합회 뭐 이런 부대들이죠. 자, 이런 그 결사들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원래는 반청적으로 이제 조직이 됐지만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게 돼요. 여기는 뭐 합법적 사업도 있고 대부분 불법적 사업들이 많죠. 특히 이제 아편 전쟁 이후부터는 이 해당 세력들이 이 아편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깡패 조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뭐냐면 반청 조직이었고 이런 반청 조직에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여러 유민들을 흡수하면서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비밀 결사 조치는 원래 결사 자체가 금지돼 있으니까 다 불법적인 조직들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커져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조직이 천진회라는 계층이에요. 예.
모여들었고 이들 상호부조에서 이제 생존의 길을 찾게 되니 자연이 반체적 불법 집단이 됐고 그 대표적인 집단이 천진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천진해는 주로 이제 18세기 후반에 복권 지방에서 이제 시작돼서 점차 그 하남, 하중, 대만 등 지로 나갔고 천진해는 가난한 농민들을 비롯한 상품 운반인 하역 인부, 강부나 성원들로 구성됐다. 자, 이들은 천을 아버지, 진을 어머니로 받들고 지도자를 내서 고통과 함께 의형제를 맺고 인간의 의협심을 존중하면서 굳게 뭉쳤다. 자, 한편 원말 이래 그 정통을 지니고 있는 백령교 계통의 여러 종교 결사도 이때 나타났죠. 백령교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얘네들은 송나 원나 말기 때도 있었고 하여튼 얘네들이 이제 주도한 건 미륵 하생 사상이죠. 예. 이 시기에는 말법이고 이 말법에는 미륵이 하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건 청나라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퍼질 수 있었던 게 그다음에 청나라 사회 경제 구조가 상당히 농민들을 뭐냐면 고생시키는 그런 구조였죠. 뒤에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18세기 때 중기부터 각지에 퍼져나갔다. 그다음 말세를 도래해서 미륵이라는 그 도래하고 미륵이 나타나 중세를 구원하고 참된 고향, 진궁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히 살 것을 선전했다. 자, 이리하여 백령고의 이제 본거지는 하북지방은 물론 가난한 유민들이 많은 그 전국 각주 산촌과 빈농 지역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천지에 같은 해당들은 해자가 해당들은 비밀교사 조직은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거고요. 예. 반청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그리고 백령고 같은 교자가 붙은 교당들은 주로 이제 강북 지역에 많아요. 얘네들은. 그래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친정적인 성격도 있고 이건 뭐냐 조직에 따라 좀 달라요. 반청적인 성격이 좀 강한 집단도 있어. 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위화도, 위화권이라고 하죠. 위화단을 이제 볼 수 있고 반청적인 성격은 지금 얘기하는 백령교들. 백령교도 애들은 반청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백령교가 일어날 때 얘네들이 이제 이런 반청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머리 다 잘라라. 병발을 다 자르고 장발을 내라라고 주장해요. 병발 자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장발의 난이라고 해요. 병발을 자르고 장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얘네들은 좀 약간 반청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집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회 불안 속에 상동을 중심으로 왕유의 천소교 반란과 남만의 이제 대만의 천진의 반란 그리고 기주나 사천, 신강 등지의 지방의 박해와 상인 고린 대원자 지주의 무자비한 착제 정한 모족의 반란이 일어났다. 한편 청조는 1794년부터 하북 일대의 반란을 호독하게 진압하면서 다수의 백령교도의 우름을 처형했다. 자, 이 과정에서 부패한 지방관과 군사 지휘관은 무고한 농민들 반란 세력들 모아 함부로 체포한 후 석방을 요구하면서 이를 뇌물수수의 기회를 사용했다. 자, 이에 붕괴한 민중은 마침내 1796년부터 포복 사천 섬석 감소 등지에 대대적인 백령교도 반란을 일으켰다. 예. 자, 이들 반란 중심적 호복에서 사천 섬서에 옮기면서 그 조직도 통일되어 활기 뛰게 되는데 자, 이들 진압하는 청조는 항영이라는 의용벌 최전선을 내보내고 그 뒤에 환인부대 노경벌을 배치했으며 강군이 만주팔 후방에 간망한 상태였다. 배치가 뭐냐면 얘가 이제 백령교다. 네. 이 백령교도 농민들이죠. 일반 농민들이고 농민들 신사들 중심한 농민들이 항영에 여기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노경병이 있고 그 뒤에 만주팔이가 있어. 실제 싸우는 부대는 이 항영과 같은 농민들 백령교도들이야. 예. 자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형제 동생 하면서 싸우는 거야. 예. 그런 관계들이 형제 동생 관계 친인척 관계들인데 서로 다른 편에서 싸우는 그런 형태가 있죠. 자, 이에 대해서 백령교도도 강제 동원한 농민들 먼저 앞에 내보내고 백령교도가 그 배후 있었다. 그러면 마주 보고 싸우는 농민과 항용은 같은 농민이기 때문에 뒤에서 동요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려 하지 않죠. 예. 한편 신사들은 각 지역의 성체를 쌓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정책이 견병 청야 정책이죠. 그다음 그 백령교도와 농민과 이제 친하니까 이 백령교도와 농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 곳곳에 성체를 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 농민들 소개시켜 요 주변을 다 불타 없애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뒤에 그 공산당 토벌할 때 하는 방법 비슷해. 그래서 각 지역에 성체를 쌓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보채라고 하거든요. 이 보채 또는 그래서 이제 성체를 쌓아서 백년교대 진격을 저지하고 보급률 차단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 1799년 권룡제가 사망하니까 가경제에 친정이 됐어요. 권룡제는 6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물려났어.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강희제가 60년 통치했기 때문에 선황제보다 더 많이 통치할 수 없다. 그래갖고 물려나서 상황으로 통치했어요. 예, 실제로 상황제로. 그래서 가경 4년까지 5년까지 통치를 했죠. 4, 5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권룡제가 죽으니까 이제 가경제가 신정을 시작했는데 권룡제 때 이제 집권할 때 이제 건신이 있었어요. 그게 하곤이야. 하신이라고 하거나 학원이라고 또 하는데 이 하신 학원 집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 그 금과 은이 막 쌓여놓는 거야. 그래서 나라 재정이 1년이나 2년 정도의 금과 은이 있고 그만큼 부정부패 빠졌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 하신을 이제 처형하고 그 간류의 기강을 바로잡아 10년에 거쳐서 백년교의 대안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 백년교의 난은 그 당시 청주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우선 군사적으로 정보왕조의 중추가 되는 안주 8기병이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그 대신 한인의 민간 무장세력인 항용이나 단련병의 역할이 돋보이게 되면서 한인의 관료들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었고요. 예. 그리하여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비롯한 무수한 밀려는 한인 무장 군인들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청주의 정규군은 이미 군인으로서 역할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청조가 이후 100년간 더 계속됐던 군사적 심도 이들 한인 무장 군인들의 의존을 받다 신사층과 관련돼 있죠. 신사층도 이제 충분히 이 청조를 뒤엎을 수 있지만 뒤엎는 보다 청조에 뭐냐면 협력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유지한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청조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자마자 곧바로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청조를 멸망시켰던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청주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국가 예산의 3년분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량의 군사비를 지출했다. 더욱이 웅정과 권룡시대 때 비축해뒀던 약 7천만 량의 은도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풍족했던 국고가 고갈되면서 이후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히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 관련된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근대로 넘어가죠. 아편 전쟁부터 이제 근대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좀 약간 빠진 내용이 뭐냐면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 있죠. 참조해 주시고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도 거기 적어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청주의 변화 관련된 내용에서 공양분용 관련된 내용이 한의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나서 아편전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이에요.